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챕터 7까지 읽었고요. 이번에는 챕터 8, 9를 8하고 9를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안됩니다. 연속으로 읽는다 해도 8, 9, 10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짧은 챕터들입니다. 짧은 챕터들이니까 빨리빨리 읽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이 7시 47분인데요. 예.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8. 지나친 좌절로 인한 가짜 나의 탄생. 나와 나 사이에는 나와 타인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큰 차이가 있다. 몽테뉴. 마치 선문답 같은 얘기네요.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목입니다. 자, 적절한 자극과 좌절은 인격을 성숙시키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견디기 힘든 자극이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자아는 자신이 다치는 것을 싫어한다. 자아는 잔인한 현실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애쓰게 되는데 능력을 넘어서는 지나친 좌절을 겪게 되면 자아는 현실을 견디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게 되고 자아의 생존을 위해 현실을 왜곡시키거나 자신을 왜곡시키는 병적인 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앞서 소개했던 헬이나 투사 같은 방어 기제가 그것이다. 병적인 방어 기제로 자아는 마음의 위안을 얻지만 대신 조금씩 뒤틀리고 비틀어진다. 현실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자아가 왜곡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거짓된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왜곡된 자아는 현실도 비틀어 버리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마치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하듯이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 판단과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자아의 왜곡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가짜 자아를 만들게 한다. 자아가 왜곡되는 세 가지 이유. 자아가 왜곡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결핍과 박탈이다. 불완전한 자아를 돌봐줄 대상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아는 결핍감을 느끼게 된다. 젖을 필요로 한 아이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젖을 먹지 못하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이다.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거나 이별을 겪는 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자아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켜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자아로서는 견디기 힘든 좌절이며 병적인 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정상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줄여야 하며 스스로를 욕구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른다. 멍하고 무기력하며 생각이 없는 듯이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위니캇은 초기에 아이가 발달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충분히 좋은 엄마는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합한 시간에 반응하며
감정을 공유하고 안아주며 아이를 지지하는 엄마다. 아이는 충분히 좋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충분히 표현하는 참 자기의 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했다. 초기에 충분히 좋은 엄마를 갖지 못하거나 엄마와의 관계에 실패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짓 자기를 만들게 된다고 했다. 자아가 왜곡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욕구다. 자아가 방어해야 하는 것은 외부의 가혹한 현실만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욕구나 충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지 않는 욕구나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욕구가 아주 강하면 자신의 욕구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자아는 스스로의 욕구에 대해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자아의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면 욕구와 현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정신세계의 많은 부분이 공상이나 환상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또한 지나치게 강한 욕구는 항상 현실과 마찰을 일으키고 필요 이상의 좌절을 경험하게 만든다. 욕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혹은 욕구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병적인 방어 기제가 사용되고 자아는 꼬이고 비틀어질 수 있다. 히스테리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경계성 성격, 강박증, 비밀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욕구에 의해 왜곡되고 희생된 대표적인 자아의 모습이다. 엘은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28세의 미혼 여성이다. 엘은 수년 전부터 화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일남 이녀 중 장녀인 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편안하지 않은 시기였으며 특히 대인관계는 엘을 힘들게 했다. 엘은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는 소심한 소녀였으며 겉으로는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가족들과 있는 것이 불편했고 가족들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엘은 가족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특히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자주 했고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가족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섬처럼 느끼게 되었다. 엘의 사춘기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로 기억되었다. 엘은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집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자주 느끼곤 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붙일 수 없어서 대신 책을 읽거나 성당에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화, 고전, 소설을 많이 읽었고 20대에 들어서는 비극적 연애소설에 흥미를 느꼈죠. 최근에는 실존적 소설에 관심이 가네요. 엘의 부모는 보수적이었으나 엘은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고3 때 임신했다가 낙태한 경험이 있었다. 소원한 가족과는 달리 이성과의 관계는 몰두하고 집착하는 편이었으나 대체로 이성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엘이 겪는 어려움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욕구와 판타지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이었다. 엘은 일찍이 자신의 욕구, 특히 성적 욕구를 자각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또래의 친구들보다 강한 성적 욕구를 가진 자신을 보수적인 부모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엘은 부모를 원망했고 한편으로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스스로 부모로부터 멀어졌으며 내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타인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외로움에 대한 위로, 친밀함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결합된 엘의 대인관계, 특히 이성관계는 집착의 형태를 띠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L의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L이 느끼는 화는 그러한 좌절의 결과였으며 우울감과 감정 기복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면의 간절한 목소리였던 것이다. 자아를 왜곡시키는 세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다. 특별히 문제가 없던 자아에게 갑자기 견디기 힘든 충격이나 정신적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적 이별을 겪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어린 시절 크게 아파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경험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예민하고 약한 어린 시절에 겪는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성인이 되어서도 전쟁, 천재지변, 대형 사고 등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트라우마를 받으면 자아는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악몽이나 플래시백으로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한편으로 멍해지면서 현실을 회피하게 된다. 일상적인 방어 능력을 넘어선 갑작스런 외부 충격은 자아로서는 견디기 힘든 것이며 거대한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아는 해리와 같은 병적인 방어를 사용하게 된다. 충격적인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을 분리시켜 또 다른 자신을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자아는 또 다른 껍데기를 갖게 되면서 뒤틀어지고 왜곡된다. 어린 시절 강력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경계성 인격장애, 해리장애, 다중인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균이 내려올래? 내려와. 얌전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가 되는 것도 자아를 왜곡시킨다. 욕구는 강하지만 자존심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여성이 아이를 가지는 경우, 여성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할 수 있다. 특별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여성에게 자존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자극이다. 나에게 특별한 아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특별한 나를 위한 아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엄마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자아는 왜곡되고 비틀어진다. 엄마의 간곡한 소망처럼 특별해지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엄마의 자기애적 욕구를 위해 아이를 착취하는 것이므로 아이의 삶은 완전히 왜곡되어 고달프게 된다. 왜곡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문제와 증상. 자아가 병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면 자아는 비틀어지기 시작한다. 자아는 또 다른 껍데기로 둘러싸이게 되고 여러 겹의 껍데기를 갖거나 혹은 껍데기가 두꺼워지면서 내면의 자아와 겉으로 나타나는 자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게 되며 왜곡된 자아가 점점 커져 자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내면의 진짜 자기는 소외되어 진짜 자기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자아가 왜곡되고 가짜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불편해지고 솔직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가지기 어렵게 되므로 대인관계도 불편하고 위축되며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쉽게 지친다. 마음속에 원망, 불만, 분노, 시기 등 부정적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다. 때론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사소한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해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한다.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자신을 지배하고 내면의 나는 소외된 채 겉으로 드러난 강한 페르소나가 자신의 진짜 모습인 양 행세하기도 한다. 가짜 나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나.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 나의 능력은 최고이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나. 기억과 경험에만 근거하는 나. 과거에만 집착하는 나. 욕구의 지배만 받는 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짜 감정이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만 맞추려고 하는 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의 결점이 발견되거나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 호나이가 이야기한 신경증적 인간. 가로 열고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자신의 속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이런 거네요. 저 인간도 이런 왜곡된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각자 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아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삶도 왜곡된다. 가짜 나는 반드시 문제와 증상을 만들어낸다. 내적 갈등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아무도 그를 비난한 적이 없다. 우정과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의 물건을 훔친다.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고 자녀에게 희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자녀의 생일을 잊는다. 결혼을 지상과제로 삼는 여성이 남자 만나기를 꺼린다. 남에게는 너그럽고 참을성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하다. 의식적으로는 돈을 경멸하는 사람이 사실은 돈에 매우 인색하거나 집착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은 모순되게도 결국은 자아 상실과 의존으로 나타난다. 호나이의 말을 들어보자. 신경증적 인간은 한 가지 목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경우는 야망을 위해 자기 존엄을 비롯한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 여성의 경우는 오로지 사랑 하나에만 매달린다. 부모의 경우는 모든 관심을 자식에게만 쏟아붓는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에 전심전력하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줄 거라 믿는 신기루를 쫓는 것이다. 겉으로는 전력을 다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은 통합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있는 내면을 대변한다.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섭죠. 왠지 무서워요. 이 열정이 있는 것과 이런 병적인 것은 조금 구별할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곡된 자아라도 겉으로 문제가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가짜 삶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행이며 비극이다. 하지만 왜곡된 자아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삶의 위기를 만든다.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 무렵 청소년기를 겪고 성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은 자아의 정체성은 흔히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에 따라 반항과 일탈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문제가 두드러지기도 하며 기성세대에 과잉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20대와 30대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기로 현실에 적응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므로 웬만해서는 자아의 위기가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30대 후반을 넘어가고 중년이 되면서 2차 위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증상이 여러 개를 이렇게 쫙 나열을 하니까 뭐 좀 외울 수 없고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갑시다. 왜곡된 자아가 점점 커지면 자아의 위기를 일으키고 심하면 병이 생기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인격장애, 특히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노이로제, 강박증, 해리장애, 조울병, 정신분열병 등의 병이 그런 것이다. 가짜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매우 불편한 고통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나를 회복하기 위한 눈물이며 희생이다. 예. 챕터 8이 끝났습니다. 짧았죠? 챕터 9. 챕터 9.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조종할까? 그대의 자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상상하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다고 상상한다. 카릴 지브란. 자, 나도 모르게 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의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사람은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는 21세의 총명한 부인이던 안나 오라는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오른팔 그리고 목의 마비 증상, 언어장애 그리고 시력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체면과 자유연상법으로 치료하던 중 안나의 마음속에 평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던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환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프로이트는 꿈, 말실수, 동화 등을 예로 들면서 무의식의 개념을 넓히고 정리해서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의식, unconsciousness. 무의식이란 의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의식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말한다. 무의식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정신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소에는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느낌이 갑자기 떠올라서 놀라거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평소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생각나서 귀찮거나 힘든 적도 있을 것이다. 또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던 적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마음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 사실 정신활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무의식이 바다라면 의식은
바다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불과하다. 무의식은 왜 있는 것일까? 사람의 두뇌 활동은 두뇌 활동은 매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모두 뇌에 저장되지만 뇌에 저장되는 모든 것을 의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더군다나 너무 많은 정보를 하나하나 의식하고 기억하면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자동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경험과 기억은 저장은 되지만 항상 의식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되지 않은 가전제품의 스위치가 다 켜져 있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만 낭비될 것이다. 필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더 효율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로 무의식의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 모드, 무의식적 의사결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뇌의 효율성을 높여주므로 무의식을 가지는 것이 개체의 생존에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예감, 직관, 본능적인 느낌, 번뜩이는 창조성, 충동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는 것이며 대표적인 무의식적 활동이다. 무의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무의식은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커다란 지하 창고 같은 것이다. 무의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의식되지 못한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은 의식을 하면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들이 많다. 무의식의 내용은 정신분석, 꿈분석, 그리고 최면치료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세밀히 관찰해 알게 된 것에 근거한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적 욕구다. 즐거움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가 형성화된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인 욕구는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만족되기 어려우므로 무의식으로 자리를 옮겨 존재하게 된다. 특히 성이나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무의식에 견고하게 감춰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프로이트가 이론을 세운 20세기 초와는 달리 지금은 상대적으로 억압이 적은 시대다. 예전처럼 성적인 것이 전적으로 억압되거나 죄악시되지는 않지만 현대는 현대의 방식으로 욕구를 억압하고 있다. 과거처럼 성적인 내용이 전적으로 무의식에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성적인 것은 충분히 무의식 속에 존재할 수 있다. 공격성은 성적인 것과 더불어 무의식 속에 있는 대표적인 욕구다. 학자들에 따라 공격성 자체가 1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좌절에 따른 2차적인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공격성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잔인한 범죄,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사륙이나 전쟁, 테러 같은 집단 행동들은 인간 내면의 공격성이 얼마나 불이익 있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성은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격성은 하나의 에너지로 너무 부족하면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제가 요즘에 좀 공격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은 이제 넘치는데 예전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에서도 읽었는데 인간 의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근본이 있다고. 하나는 성욕, 두 번째는 공격성,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 맞춰서 뭐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치료를 하면서 유난히 잘 낫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 때문에 고민했다. 일부 환자들은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고 벌 주려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는데 그런 치료 경험은 인간에게 또 다른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1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프로이트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본능이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 죽음의 본능이 인간에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발현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성장과 발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처벌을 향하는 타나토스라는 에너지가 무의식 속에 있으므로 타나토스는 열반의 원칙 영어로 닐바나 프린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죽음처럼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욕구. 열반이 죽음이 아니에요. 열반의 원칙을 따른다고 했다. 불교를 잘 몰라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열반이란 말을 이런 데다 붙이는 건. 따라서 타나토스가 형성화된 것이 공격성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거나 무의식에는 창조와 생산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본능과 파괴와 증오 그리고 고통을 향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능적 욕구나 충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의식이나 자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격의 어둡고 부정적이며 열등한 부분도 흔히 의식에서 벗어나 무의식에 존재하곤 하는데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했다. 인격의 어둡고 부정적이며 열등한 부분도 흔히 의식에서 벗어나 무의식에 존재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자기의 성찰로 알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드물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이 쉽지 않고요. 또한 자아를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특정한 약점이나 콤플렉스도 무의식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죠. 무의식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떠오른 영감이나 창조적 생각들, 예술적 느낌과 직관이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작가나 예술가는 무의식 속에 있는 창조적 예술성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도 존재한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악하고 파괴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류의 역사는 공격성과 파괴, 그리고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의 건설과 화해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악하고 파괴적인 것만 있으면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건설적이고 뭐 사랑에 아니면 서로 우애에
관계로 연결돼서 협력하고 그랬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겠죠. 뭐 지금 우리 나라도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악하고 파괴적인 면이 막 두드러져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하나 잘 제거해서 죗값을 받게 한다면 윤석열과 김건희 다시 제 궤도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속고 있는 거예요. 모두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괴물에게,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그 시대의 괴물들에게 무의식과의 갈등이나 무의식이 가진 충동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의식에는 치료를 돕고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P358 M. 스캇 팩 여름사. 이 책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기독교 계열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 뻔한 내용이 한계점이 분명할 것 같았어요. 책을 좀 훑어도 봤는데 읽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신만 사나워요. 괜히 읽어봐요. 자, 우리 몸에 충수, 맹장처럼 과거로부터 전달되어 온 진화나 태화의 흔적들이 있듯이 마음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온 원초적인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선조로부터 이미 내려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가진 원초적 심상이 있는데 융은 이를 원형이라고 표현했고 프로이트는 고대의 잔재라고 했다. 원형, 아키타입, 중요한 개념이죠. 아키타입, 원형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흔히 신화나 민담은 원형들이 소재가 되곤 하는데 대표적인 원형으로 마법사, 지배자, 영웅, 외톨이, 남성성과 여성성, 모성, 바보, 완전한 인간 등이 있으며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이라고 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뿐만 아니라 가게나 민족 혹은 인류 전체가 경험한 어떤 것들이 유전자 안에 저장되어 존재할 수 있는데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ness라고 정의했다. 집단 무의식이요. 또한 무의식은 인간 존재의 양면성이나 여성성과 남성성 등 인격의 다양한 측면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인격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했다. 무의식의 에너지와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항상 제한적이며 부정적이기 쉽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기 쉽지 않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이 불편하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부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무의식을 아주 더럽고 병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죠. 무의식에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의 내용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그렇죠. 이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성, 공격성 같은 무의식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자아가 미숙해서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아가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에너지나 공격적인 에너지는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발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윤석열처럼 미숙한 사람이 제일 막강한 권력에 앉아 있으니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 계엄이니 뭐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영구집권 꿈꿨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인 거예요. 미친놈. 미숙아입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미숙한 거죠. 자아가 미숙한 거. 참. 하는 행동 보세요. 인간이가 한참 철 못 든 그런 무식한 인간. 아이고 참. 무의식에 대한 무지나 왜곡된 태도는 무의식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며 자기 실현이나 정신치료에도 저항 가로 열고 심리치료에서 치료에 협조하지 않거나 치료에 부정적인 태도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서 저항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무의식의 내용과 에너지는 대부분 성적 욕구나 공격성이므로 의식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없애야만 하는 혹은 아니다. 오히려 가능성과 창조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깊고 거대한 무의식의 바닷속에 미질 생물들이 위협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해류가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닷속에 거대한 자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하고 엄청난 자원을 가진 무의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에너지와 지혜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계기로 무의식에 잠겨 있던 내용들이 의식으로 올라와 충분히 이해되고 인식되기 시작하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 줄어든다. 갈등 해소에 사용되던 정신적 에너지에 여유가 생기므로 좀 더 의욕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모르고 있던 지하 자원이나 원유 매장량을 발견한 것과 같이 무의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무의식이 보고 듣는 것을 보게 된다. 에너지가 많아지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므로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의 영역이 확장된다. 물론 무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의 안내가 필요하다. 무의식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의 무의식을 만날 수 있고 의식과 조우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명상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주시.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고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신에게 빌고 이러면 방해만 돼요. 아무런 바램이나 그런 거 없이 욕심 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숨을 고르게 하면서 깊게 단전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자기의 의식에서 떠오르는 무의식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옳고 그름이나 좋다 나쁘다 이런 시비를 가리지 말고 냅두십시오. 냅두고 그냥 계속 떠오르는 대로 보면 나의 무의식에 이런 거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면밀하게 살피면 거기서 지혜도
그게 지혜의 보고가 된다는, 지혜의 보물 창고가 된다는 것이죠. 예, 자, 9장 끝났고요. 이제 10장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 이놈이 또, 야, 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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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잘했어. 왜 자꾸 아빠를 괴롭히는겨? 어? 왜 괴롭히는겨? 야, 왜 아빠를 괴롭히는겨?
이리 와. 이리 와. 이놈 보게. 이리 와. 아. 너라 안 놀아. 안 돼. 이리 와. 가만있어.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이 새끼야. 이놈 새끼야. 힘들어. 어? 아빠 너 언제까지 안고 있어야 돼? 이제 혼자 놀아. 싫어? 혼자 놀아.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앉아. 말도 안 듣고, 어? 가만히 있어봐. 말도 안 듣고. 자, 자, 챕터 10. 나는 내 정신의 온전한 주인일까? 자신을 잘 파악한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다. 알랭. 네. 내레이션입니다. 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질러버리고 말지.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할 때면 더 그런 것 같아.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제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해.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면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욕구가 있는 것 같아. 때로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곤 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과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사실 나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 친구들은 나를 많이 놀렸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치열하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나는 CEO가 되고 싶어. 내 뜻대로 회사를 움직여 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싶어. 어제는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더군. 상사가 열심히 준비한 내 제안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울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군. 상사가 오늘따라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했다는 거야.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그 순간 기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 어떨 때 나는 참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아서 그래. 배가 고프면 먹고 돌이 날아오면 피하지.
회사에서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겠다고 하니까 예전보다 열심히 하게 되었어. 반복되는 일상은 나를 힘들게 해.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겉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 헷갈리곤 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 다른 사람의 눈치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볼까? 하는 강한 생각이 들어. 자아 실현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런 것일까? 삶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가 내레이션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의지는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정신의 온전한 주인일까? 옛날 사람들에 비해 오늘날에는 막연한 불안, 심리적 갈등은 훨씬 많아졌으며 술, 담배, 약물, 음식에 대한 욕구와 집착, 과거에는 없었던 각종 행위 중독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연 의지대로 살고 있을까? 희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신만을 위해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지만 자제하지 못하고 놀아버린다. 월말이면 나오는 카드 대금이 버거우면서도 쇼핑을 멈추지 못하며 쇼핑이 끝나면 늘 그랬듯이 자책하고 후회한다. 정신의 실체는 매우 복잡하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식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은 자아이며 자아는 내면의 다양한 힘에 의해 지배된다. 자아를 지배하는 힘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우세한 반면에 중년 이후가 되면 권력이나 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내면의 근원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즉, 욕구가 향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또한 마음은 한 가지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종류의 에너지와 힘이 마음속에서 질풍노도처럼 대립하고 때로는 합종연행하며 생각과 느낌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든다. 마음의 진짜 주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마음의 진짜 주인은 의식과 의지가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본능적 욕구와 충동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프로이트다. 본능의 주된 부분은 성적 욕구와 공격적 욕구이며 본능은 무의식에 존재하고 따라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다. 무의식적 본능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한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20세기 지성을 대표하는 사르트르도 나의 성욕은 의지를 넘어선다고 해 욕망의 힘을 강조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인간은 과거의 행동과 경험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어떤 행동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고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 결정론을 주장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인간은 스스로의 무의식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했다. 정신분석학자 중 아들러는 프로이트와는 달리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열등감과 콤플렉스라고 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열등감, 불안감, 무력감은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가 구체화되도록 도와준다. 아이는 이미 신생아 때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며 어떻게 하든 부모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한다. 이 같은 인정 욕구는 열등감의 영향 속에서 발전해 가며 아이로 하여금 주위 환경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인간의 이해 P76 알프레드 아들러. 글쎄요, 열등감, 불안함, 열등감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예로 말더듬이에서 위대한 웅변가가 된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 사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화가가 된 독일의 뒤러 등이 대표적이다. 아들러는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의지가 생겼고, 권력을 향한 의지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했다. 아들러의 견해는 권력과 정치 등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 지배와 통제 욕구 때문에 생기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정신분석학은 강한 내면의 욕구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욕구를 억제하고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강박증, 불안장애,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병리의 심리 역동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융은 프로이트와 비슷한 견해에서 출발했으나 무의식 속에는 본능적 욕구만이 주된 것이 아니며 욕구를 넘어서 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류가 경험해온 집단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융은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는 참된 존재인 자기를 깨달아 가면서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융의 견해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과거와 무의식적 욕망에 지배당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격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인간의 마음에 싣지 않은 무의식을 발견했고, 또한 자아와 초자 등 마음의 구조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과학적 심리학으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소개된 지도 100년이 지났으나 실제 현장에서 심리치료를 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깊게 대하다 보면 프로이트의 견해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적 욕구보다는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는 클라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좋은 경험을 하느냐 혹은 나쁜 경험을 하느냐, 대상의 좋은 면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쁜 면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신분석학의
격학과는 구별되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전했다.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에 대한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큰 사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대표적인 자아의 지배자로서 내적 욕구와 충동, 그리고 외부 대상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정신적 상처, 즉 트라우마도 자아의 강력한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자아가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아를 완전히 왜곡시켜 자신과 세상을 보는 시선을 완전히 비틀어버리곤 한다. 그 결과 정체성의 혼란, 기억 상실, 감정의 기복, 지나친 과민성, 해리 현상 등 병적 증상이 생기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다중인격 장애 등은 정신적 외상과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인간에게는 부족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물과 다른 고차원적인 욕구와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주장한 심리학자들도 있다. 욕구 단계설을 주장한 매슬로우는 인간에게는 여러 단계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랑클 같은 정신과 의사는 인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의미 추구를 한다고 하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클은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의미를 이용한 심리치료법인 의미치료를 주장했다. 로고테라피. 이 빅터 프랑클 이분의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로 이 책을 제가 첫 번째 오디오북으로 했었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그 첫 번째 오디오북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로저스도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람 중심 학설을 주창했다. 어찌 보면 까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과 부조리한 운명을 직시하고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존엄성이며 자아를 움직이는 힘일지도 모른다. 감정이나 욕구를 강조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 이론과는 달리 인간에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행복이나 불행과 같은 감정은 모두 생각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아론 백, 엘버트 앨리스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과 생각의 내용이라고 했으며 이들은 인지심리학을 발전시켰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는가에 따라 감정과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최근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것은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긍정심리학이다. 한편 인간은 내면의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사회적으로 행동할 뿐이라는 행동주의를 주창한 심리학자들도 있다. 파블로프, 스키너, 왓슨과 같은 학자들은 측정이 어렵고 볼 수 없는 내면의 추상적인 상태보다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상황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반사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상을 하면 행동이 강화되거나 억제된다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만들었다.
지배자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자. 정신의 실체는 매우 복잡하며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하늘의 별이나 해변의 모래알처럼 서로 다른 수많은 개인이 실제한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리고 문화와 시대에 따라 의견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학의 이론은 한 개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많은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론이 많다는 것이 진리가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한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제공하지만 이론은 이론이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론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상을 하면서 분명히 배운 한 가지는 개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겐 내적 욕구가 더 중요하며 어떤 사람에겐 대상에 대한 욕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다 완전한 자기에 대한 열망이 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배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다양성과 정신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배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아의 지배자들에게 자아가 완전히 지배당하고 압도당하는 것이다. 완전히 굴복된 자아는 출구를 찾기 어렵고 성숙과 발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10장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한 이 책의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요.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행지 자아의 세상을 넘어서 자기의 세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단계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심리학 책을 좀 많이 사다 놨는데 당분간은 심리학 책을 좀 몇 권 좀 연달아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좀 왜냐면은 심리학 책이 좀 쉽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사다 놓기도 했고 심리학 책을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재밌는 책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오늘 이제 지금 9시가 넘었는데요. 9시 4분.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2번 촬영했는데 벌써 9시가 돼버렸네요. 아까 5시 좀 넘어서 촬영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저의 공부 시간이 쌓여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남긴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커가는 저 자신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이제 내일 쉴 거니까 소주를 한잔 할 겁니다. 예. 소주하고 뭐 영화를 한 편 볼지 잘 모르겠어요. 예능을 볼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